예, 여러분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 고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민족문서를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느 과정이든 민족문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뭐 준비하시던 분들은 뭐 다 알 거고요. 다만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할 텐데 매우 중요하다. 근데 연계된 게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민족문제에서 나온 게 뭐 해서 이렇게 뭐 더 물어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하나만이니까 그것만 딱 정리하면 한 번 정리해두면 계속 문제 나오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92쪽은 이제 통일신라 경제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게 뭐 92쪽의 내용이 뭐 크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경제력의 성장과 관련해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흥덕원 때 당나라에서 차 재배법이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공업 관련해서는 공장부라는 관청이 있었다. 공장부. 그러니까 수공업을 관장하는 기구가 있었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업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업에 한번 읽어는 볼게요. 왜냐면 처음에 동시라고 하는 그 삼국시대에 동시라고 하는 시장이 있다는 거 앞에서 언급이 됐는데 이때는 통일신라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서시와 남시가 설치된다. 즉 통일 후에는 시장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전에는 시장이 하나 있었는데 통일 이후에 신라 같은 경우입니다. 시장이 두 개가 더 만들어졌다. 뭐 그 정도죠.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는 어떻습니까? 시장에 관한 기록은 혈세는 알 수 없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니까 신라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대외무역과 관련해서 일단 당과는 여러 무역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 신라인들이 아주 활발하게 갔던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정리하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도를 넣어놨는데요. 지금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인 신라방이라고 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통일신라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당과의 뭐 신라방 정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항인데 이 무역항은 별표 3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무역항의 표시는 왼쪽 지도를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울산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예, 울산은 무역항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영암 보이시네요? 예, 그 영암도 무역항의 역할을 했는데 이건 다 후대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무역항은 어딜까요? 당항성이죠. 거기 저 남양만의 당항성 보이잖아요. 예. 당항성과 관련해서 우리 앞에서도 그 의자왕 때 642년에 의자왕이 어떻게 그 중요한 연도 우리 강조했던 기억나세요 혹시? 642년에 신라가 백제가 우리 신라의 합천 대야성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는 당항성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당항성을 위기에 빠뜨려서 일시 점령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643년에 당항성, 그만큼 당항성은 신라로서는 대중국 교역 루트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니까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항성. 벌써 몇 번째 지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에 대해서도 이제 앞에서 또 나왔지만, 장보고 관련해서는 그 두 번째 사료 보시면 되겠어요. 대당 무역을 주도하고 일본에 경제사절단 성격의 회역사를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절단이라는 것은 국가가 보내야 되는 건데 이거 장보고 개인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회역사를 파견했다. 하카타라는 곳에 무역소를 두는 등 활발한 중개무역을 통해 일본에서는 그를 해신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뭐 드라마 해신이 있었죠. 그게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일본 기록에 의하면 해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동 적산촌에 법화원이라는 대규모의 사찰을 건립하죠. 그래서 오른쪽 93쪽에 보면 그 장보고와 그 일본과의 교육과 관련된 그
그 사료를 넣어놨습니다. 거기 사료 두 번째 보면 다자이유 같은 경우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자이유는 설명해 보시면 어떻게 나요? 현재 후쿠오카에 있던 외교 무역을 관장하던 관청 일본에서 9에서 11세기까지 일본의 무역 외교 장소는 다자이유 안에 있었던 홍려관으로 한정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이 중심이 됐어요. 이걸 다자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보고는 직접적으로 거기 한 국가가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외교를 맺고자 할 정도였다. 아까 제가 사료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대무역이 매우 활발했구나. 대무역 장보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사료의 두 번째 사료가 있는데요. 옛닌의 입단구법술래행기는 이 입단구법술래행기는 옛닌은 승려입니다. 일본 승려인데요. 이 입단구법술래행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료죠. 당시 당나라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료인데 그가 거기 이제 설명에 나옵니다만은 장보고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데요. 장보고의 보살핌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있어 이 장보고의 활동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거기 당시 일본과 당을 오가는 사절들이 장보고의 도움 없이는 왕래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때 일본은 이제 해이안 시대는 시대였고요. 중국에 견당사라는 걸 파견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옛님도 견당사로 간 건데 대규모 사절이었어요. 30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사절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게 되는 데는 큰 선단이 필요했고, 근데 장보고가 도와줬다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장보고의 세력이 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의 귀족들의 생활 잘 살았겠죠. 다만 거기 금입택과 사절유택이라는 걸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제 금입택, 사절유택에 대한 설명, 어떤 집인지는 알 수 없죠. 삼국유사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호화로운 집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료 넣어놨어요. 여러분이 좀 알겠지만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제가 사료를 넣어놨습니다. 이걸 전부 수업 시간에 읽을 수는 없죠. 시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사료를 좀 읽어주신다면, 재미도 있어요. 읽어보면. 그러면 요새 대부분의 공무원 문제들, 특히 이번에 본 우리 수방직도 다 사료잖아요. 제시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료에 대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아마 공무원 교재 중에 사료 이렇게 많이 넣는 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 전부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부심이 있으니까 요거를 꼭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4쪽으로 가셔서는 농민의 경제생활 힘들었겠죠. 그 정도인데 그 3번에 보면 향과 부곡에 사는 농민들은 일반 농민보다 형편이 어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향소부곡이라고 부르는 특생정구역이죠. 이거는 고려시대에 가면 이제 일반화되는데, 그 고려시대에는 소라는 게 이제 수공업을 하는 이제 특생정구역인 소가 설치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신라와 이 통일신라 시대에 향과 부곡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입니다. 발해의 경제. 여전히 발해에 관한 사료는 많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발해의 농업과 관련해서 거기 보면 밭농사 중심이며 일부 지방에 벼농사가 보급되었다. 목축과 수렵이 발달하였고 특히 솔빈부의 말은 유명했다. 그러니까 말 수출이 있었다는 것과 수공업과 관련해서는요. 발해의 자기는 가볍기가 새의 깃털 같고 광택이 있어 인기 있는 수출 품목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발해에도 자기가 생산이 됐다는 거죠. 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 자기는 고려시대에 처음 만들어지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 광종 시기쯤에 이 기술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해는 이미 자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알아두시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외무역과 관련해서는 밑에 보시면은, 당과의 무역이 활발해서 산동반도 덩저우에 발해관을 뒀죠. 별표 3개죠. 발해관. 아까 신라방하고 쭉 얘기했는데, 그렇게 많진 않지만, 발해에 사신들이 가면 묵는 숙소인 발해관이 있었다. 그 다음에 수출품은 주로 그 일본과의 무역이 아주 활발했는데, 그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피입니다. 모피. 그래서 모피의 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모피에 열광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 정치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무역적으로도 모피의 수출이 있었다.
왼쪽 보시면 발해의 모피 수출. 자, 단비 가죽으로 만든 모피 의류는 해이안 시대 일본 귀족들의 사치품으로 신분의 위세를 나타내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는 발해를 포함한 모피 교역의 경로를 단비의 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해이안 시대 귀족들이요, 이 모피, 발해의 모피 옷을 입고 있는 것, 이것이 신분의 상징으로 해서 기록에 의하면 어떤 귀족은 한여름철에 모피 옷을 수겹을 서너 벌씩 끼어 입고 나와서 땀을 흘리며 위세를 부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빈부의 말, 그 다음에 발해의 자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모피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대의 경제를 살펴봤어요. 뭐 사실 민정문서 하나 빼고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중요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데, 다만 뭐 읽으면서 여러분이 동그라미 정도 해주시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무역 정도가 아까 또 좀 강조가 됐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95쪽은 고대의 사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느 시대에 뭐 경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얘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아까 우리가 설명했단 말이죠. 산업, 그 다음에 뭐 세금제도, 토지제도. 그러면 사회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풍습입니다. 법률과 풍습. 그리고 신분제도죠. 예, 전근대의 신분제도 빼놓을 수 없죠. 자, 그런 특성들 몇 가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사회와 관련해서만은 문제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 우리 그 소방직에서 골품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골품제도가 시행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는 아주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골품제가 시행된 나라가 신라라는 걸 모르고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닐 테니까, 예, 그럴 정도의 쉬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고대 사회 신분제가 중요합니다. 여기 신분제 사회 성립 이렇게 돼 있고, 사회 계층과 신분제도. 신분제는 언제부터? 청동기 시대 계급 발생부터 시작한 걸로 우리 보고 있어요. 지배 피지배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앞에서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귀족, 평민, 천민으로 나눠진다는 거지. 뭐 그건 다 아는 거니까 중요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사료를 보게 되시면 삼국사기에 보면 정복민을 노비로 만든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정복민을 노비로 만들었다가 이걸 해방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대에도 엄격한 신분제, 즉 노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96절 오시면 바로 그 고대, 즉 삼국시대의 사회 기풍인데요. 이걸 뭐 또 물어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고구려는요, 상무적 기풍, 싸움, 이 무술, 이런 걸 중시하는 걸 상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무적 기풍이 강해서 평시에도 전투에 대비하게 무릎을 꿇고, 절할 때에도 한쪽 다리를 꿇고 다른 한쪽은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기 쉬운 자세를 취해서 이렇게 좀, 부여는 모두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고구려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을 걸을 때는 모두 빨리 달리고 뭐 이랬대요. 재밌는 사료들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왕족인 고씨와 오부 출신의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왕족이 고씨다. 그리고 오부족 중심이다. 이건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고구려의 풍습과 관련해서는 별표 3개를 좀 하시죠. 앞에서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형법이 엄격해서 반역죄는 화형, 전쟁에서 패하거나 정복한 자는 사형, 도둑질한 자는 12배. 바로 이겁니다. 도둑질한 자 12배, 별표 3개. 이게 어디서 보였어요? 부여의 법에서 보였잖아요. 부여에도 있었는데 고구려도 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학생들은 부여만 기억하고 고구려는 모르다고 이런 게 있었어요? 문제 나오면 틀리는데,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게 고구려에도 있었다. 자, 사회제도 앞에서 진대법을 얘기했고요. 제가 여기 자료 하나 넣어놨어요. 고구려 법화에는 신분별 특징을 보면 신분에 따라서 그림을, 신분이 높은 사람은 크게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조그맣게 그렸습니다. 고대의 그림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해야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원근법도 안 지키고 이렇게 했나? 이거는 고대의 역사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혼인풍습과 관련해서는 형사치수, 서욱제 그런 것 분명히 얘기했고요. 예.
97쪽에 보면 그 고구려 혼인품수 사료를 넣어놨습니다. 형사치수 얘기했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해놨는데 특히 고구려의 서욱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백제인의 생활상 풍속 관련해서는 거기 보죠. 언어와 풍습이 모두 고구려와 비슷하다. 왜?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왔잖아요. 지배계급이. 그래서 중국 양나라에 파견된 사신이 함께 동양한 신라 사신의 통역을 맡았던 것으로 보아 신라와도 언어가 같았던 것으로 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어학계에서도 하나의 이제 수수께끼일 수도 있고 풀어야 될 과제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굳이 그 건국된 걸로 따지면 한 700년 가까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의 집단이거든요. 근데 언어가 같았을까 달랐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록을 봐서는 같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삼국 통일이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언어가 달라졌겠죠, 이제는. 고구려국, 백제국, 신라국이 있어요. 그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어떤 언어로 이 강의를 해야 될까요? 고구려로 해야 될까요? 신라어로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엄격한 형법 이렇게 돼 있죠? 고구려와 똑같습니다. 반역자 엄격했고 2번에 보니까 도둑질한 자는 귀양본행과 동시에 훔친 재물의 2배를 물게 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12배예요. 일책 12법. 그런데 여기서는 2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으로서는 고구려보다는 백제에 가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리스크가 되게 줄어들잖아요. 2배밖에 안 되니까.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뇌물죄와 횡령죄는 뭐 3배를 배상하겠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밑에 지배층 고구려는 고씨였는데 이 백제는 왕족인 부여씨, 왕족의 성이 부여씨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할 때 부여풍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부여풍 그 의자왕의 아들이잖아요. 풍. 예. 그래서 성은 부여다. 그 다음에 팔성 귀족이 있었다. 뭐 그 정도입니다. 밑에 풍습 같은 뭐 사료는 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신라입니다. 신라에서는 할 게 많죠. 예, 대표적인 게 신라사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골품제도입니다. 예. 매우 중요하죠. 골품제. 물론 화백회라는 게 있었다는 건 뭐 다 아는 걸 거고요. 골품제도 보죠. 성립 시기. 중앙 집권기 각 부족장 세력을 세력에 따라 편제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커지는 과정에서 신분제도를 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네가 정복한 나라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를 데려다가 일반민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이렇게 위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일종의 골품제죠. 그러니까 이 골품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오면서 이때쯤 오면 우리가 이때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골품제의 모순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골품제도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골품제 나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자, 성격. 신분, 거기 보면 개인의 정치, 사회, 나아가서 가옥, 의복, 술의 크기까지 규제하는 신분적 기준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나오죠.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변천, 초기에는 골과 품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골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진평왕 때 나왔다고 우리 앞에서 설명했어요. 성골까지 개념이 나왔고, 그러니까 왕족은 모두 골이에요. 그 중에서도 더 왕이 될 수 있는 게 성골이고요. 실생의 중엽, 성골이 소명하고 통일 이후에는 1에서 3두품은 평민화되면서 진골, 6, 5, 4두품의 4등급으로 되었다. 그걸 줄그시고요. 별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만 신라 전에는 되게 등급이 많았는데 이게 통일 이후에는 1에서 3두품 평민화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되는 과정에서는 고구려 귀족들에게는 6두품, 백제 귀족들은 5두품을 줬죠. 밑에 보시면 이제 골품제의 특징 관련해서 골품제와 관등표를 넣어놨거든요.
이게 이번에 소방직 문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왼쪽에 있는 것에서 보시면 진골들은 모든 관직에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육두품을 보시면은 아창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관등인 아창까지밖에 갈 수가 없다. 근데 물론 이제 신라의 부서들 중에 아찬이 최고 장이 되는 그런 부서들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대아창급 이상이 장이 됩니다. 장관급이 되려면. 그러니까 결국 장관은 진골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골품제는 모순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거기 이제 특징과 관련해서는요, 거기 골품과 관등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시면 사료에서 1번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분 상승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옆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골품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관등의 사안서에 전해져 있고요. 거기 중위제라는 것을 제가 넣어놨는데 중위제. 자, 99쪽 옆에 보세요. 중위제. 도대체 중위제가 뭐냐? 옆에 보시면 골품제로 인한 관등 승진 제한을 무마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별표 2개 정도 하셔야 됩니다. 아찬, 대남아, 남아에 적용한 제도인데요. 즉 신분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 우리 그 왼쪽 표에 보면 있잖아요. 그 한계,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건데 6등급인 아찬은 만약에 공을 세웠어요. 그럼 진급이 돼야 되는데 대아찬이 안 돼. 그러니까 중아찬이라는 걸 줘요. 중아찬. 아찬보단 높아. 근데 또 공을 세웠어. 그럼 3중아찬. 또 공을 세웠어. 4중아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중아찬까지 확인이 돼요, 지금. 10등급인 대남아는 9중 대남아까지. 11등급 남아는 7중 남아까지 진급시킨 예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결국 대하차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중위제라고 합니다. 골품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들 그 육두품들이 당나라 가서 과거에 학교 가고 말이죠. 상당한 의미, 이제, 실력을 쌓고 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엄청난 불만이 됐을 겁니다. 이게 바로 골품제의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다시 그 98쪽에 오시면요. 중앙장관 대하찬 이상은 진골만 가질 수 있었고, 집사부 중시, 집사부가 최고 기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진골만 할 수 있고, 육두급은 차관급인 아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 다음에 5번인데, 이 5번은 앞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어요. 지방민은 경주, 즉 왕경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왕경의 백성들은 관직을 갖고 관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방민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민은 또 다른 골품, 또 다른 그 외의 관등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에 보면 등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등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밑에 설명. 등난은 육두품을 가리키는 말. 이게 핵심입니다. 등난. 얻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육두품도 상당히 높은 귀족이란 거예요. 얻기 힘들었다 해서 등난이라고 했고요. 밑에 그 2번, 동그라미 2번. 진골에서 육두품으로 신분이 하락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승은 안 돼요. 하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떨어지는 거를 족강이라고 그래요. 족강. 그래서 여러분 그 족강 보이죠? 왼쪽에 보시면 거기 족강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보시죠. 골품제에서 신분이 하강하는 경우를 말한다. 진골은 물론이고 6, 5, 4 품과 지방의 촌주도 족강으로 신분이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골인 김유신 가문 엄청나잖아요. 삼국통일의 영웅 태대각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신라 하대에 육두품으로 족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제도가 올라갈 수는 없지만 내려갈 수 있었다까지도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품제도 우리가 좀 정리했죠. 잘 좀 정리해 두시고 이 뭐 골품제도 자체를 뭐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백제에서는 족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뭐 이렇게 선택지 나온다면 그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물론 이제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신분 제도가 백제나 고구려는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온달설화 알잖아요. 온달.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랑 결혼하는데 물론 그 온달을 고구려 하급귀족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하급귀족이 온달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라만큼
강력한 신분제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추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품제도는 신라의 독특한 제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골품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99쪽에 화랑도라는 게 있습니다. 화랑도도 우리가 또 신라의 사회제도로 볼 수 있는데 뭐 다 아는 거겠죠. 중요한 건요, 역할입니다. 역할. 인재를 양성하고 여러 계층이 같은 조직에서 일체감을 갖고 활동함으로써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 조절입니다. 요게 핵심이고요. 조직과 활동에서는 진흥왕 때, 우리 앞에서도 진흥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화랑도 정비거든요. 거기 보세요. 진흥왕 때 원화제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화랑도의 일부였죠. 이걸 개편해서 완전히 화랑제도를 만들고, 화랑이라는 건 제도화된 게 바로 진흥왕 때다. 국가 차원에서 그 활동과 조직을 확대했으며, 진평왕 때 원광법사는 세속 5개를 내렸습니다. 이 화랑도와 관련해서 우리 사료를 넣는 것 중에 날랑비 서문이라는 걸 잠깐 보죠. 날랑이라고 하는 화랑에 관한 건데, 이 날랑비 서문에 관련된 사료가 삼국사기인데, 그럼 읽어보죠.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어 이를 풍류라 하는데, 이는 실로 삼교, 유교, 불교, 도교입니다.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 나가서는 충성을 다하는 것은 공자의 취지이며, 모든 일을 거리낌 없이 처리하고 말하지 않고 실행하는 것은 노자의 가르침이며,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천축태자, 즉 불교의 그대로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밑에 설명 보니까 어떻게 최초원이 신라의 화랑, 날랑을 위해서 만든 비가 있었답니다. 현재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부가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진흥왕 본기 인용이 되어 있다고 나오잖아요. 유교, 도교, 불교, 즉 유불선 삼교 조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화랑도가 지향했다는 게 이런 거겠죠. 왜? 그러니까 화랑도는 풍류라고 했어요. 위에 현묘한 도가 있어 이걸 풍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랑의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의 고유사상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랑비에 나온 삼교 융합적인 정신, 이게 화랑도가 이제 지향하던 가치였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사회인데요. 사회가 더 복잡해지겠죠? 예. 그래서 여기 삼국 통일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민족문화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발전 계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문화란 말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 동그라미 하셔야 되고, 그 이전에는 민족문화란 말을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민족 통합책을 했죠. 앞에서 설명했지만 백제와 고구려 옛 지배층에게 관등, 6두품과 5두품 줬고요. 중앙군인 구서당에 편성했어요. 군사제도, 구서당.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요. 옆에 보시면 고구려 백제 유민에 대한 관등 규정이 있는데, 신라 통일 전쟁 당시에 투항한 고구려 왕족 안승을 진골로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삼국 통일 이후 고구려 백제 유민들이 신라사의 포섭을 위한 관등 규정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문무왕 13년에 백제 유민의 관등직 규정을 정했는데, 이때 신라 17관등의 12인 대남아, 즉 5두품이죠. 이하에 임명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신문왕에는 고구려 유민에 대한 관직 규정도 마련했는데, 고구려 유민은 최고 7위 1길창까지면 6두품까지 갈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옆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 왕권의 성립과 약화가 되는데, 어쨌든 통일 이후에는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죠. 100조. 골품제도가 이제 거기 보면 하급 신분층에서 골품의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점차 약해져 간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골품제 모순이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에 가서 골품제 모순. 도당 유학생과 진골들 간의 갈등. 도당 유학생과 국학을 졸업한 사람. 국학을 졸업한 사람들 대부분 진골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발해사회로 갈까요? 많은 건 알 수 없으나 구성원은 왕족의 대씨자, 왕족의 성이 대씨라는 거죠. 귀족은 고씨, 고구려 귀족, 고구려 왕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귀족인 고씨, 뭐 이런 말갈족의 일부도 귀족으로 하는 그런 성씨가 보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사회적 기풍이 상당히 강건했다는 거고,
일부 일처의 가족제도 별표 3개죠. 이 발해는 일부 일처가 많이 지켜졌다고 합니다. 풍속, 거기 보면 당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고구려나 말갈 사회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는데 세시 풍속으로 남녀 여럿이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는 답추라는 게 있다. 한동안 답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하네요. 답추, 노래하고 춤추는 발해의 풍습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에 나오면은 발해 여성들에 관한 기록이 나왔는데 아주 발해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사회도 봤는데 필기된 거 보니까 주로 골품제 화랑도 이런 요 정도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서 제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뭐, 그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쓰는데, 필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 강의 특성상.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들만 여기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 자, 이번에는 고대의 문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문화는 여기다가 좀 쓸까요? 고대의 문화입니다. 문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문화라고 하면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크게 두 가지죠. 사상과 예술입니다. 예, 문화에 있어서 핵심은 사상과 예술이에요. 그 사상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과학도 거기에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어요. 사상에 모든 게 다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술은 그 분야가 아주 광범위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상과 예술 이 두 가지거든. 근데 그게 워낙 장르가 넓다 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가지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만, 문화 자체만 물어보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여러분도 알겠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요새 어떻게 돼요? 그 문화가 나타났던 시절의 정치 이렇게 연계해서 물어보는 게 많단 말이죠. 우리 수방직 문제에서도 골품제도 표가 나온 다음에 관련된 국가의 특징을 물어봤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 파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고대 문화의 성격은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번 큰 2번에 유학과 학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화와 관련해서는 사상이니까 유교, 불교, 도교 전통적 사상들이잖아요. 그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를 정리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면 유학입니다. 유학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부터 시작하죠. 삼국의 교육기관과 학문의 발달. 고구려 수도에는 태학을 세웠다. 뭐 앞에서 강조했고요. 오경을 가르치는 오경 박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고구려에도 오경 박사가 있었습니다. 백제만 오경 박사라고 생각하지 마시면 안 돼요. 오경 박사를 두어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가르쳤다고 하고 신당서에 보면은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학과 경당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건 주로 유학입니다. 절에서는 뭘 가르쳐요? 불교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불교를 가르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역시 오경 박사가 있고요. 그 밖에 의박사, 역박사 이렇게 박사가 많은 데가 백제다. 부기에 보낸 국서나 사택지적비의 한문학의 발달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옆에 백제 오경 박사 여러분 쭉 살펴보시고요. 일본 서기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백제 박사제도하고 사택지적비를 넣어놨습니다. 사택은 성이고 이름은 지적입니다. 사택씨는 아까 팔성 귀족 중에 사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인데 이 사택지적비는 불교 사상과 함께 도교 사상도 다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어쨌든 글씨가 잘 돼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그 한 절반 정도 지금 사진을 넣어놨는데 전체 비의 일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그 설명을 보시면 사택은 백제 팔성귀족의 하나다. 그리고 관직도 대자평 최고로 올라갔죠. 귀족이 남긴 중요한 금속문 자료고요. 사륙, 변려체, 유리한 문장은 모두 56자이며 백제 한문학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다. 내용 불교 사상을 기본적으로 하여 도교적 색채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도 일찌감치 알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좀 여담입니다만은 이 사택지적, 우리 백제 익산의 미륵사지탑입니다.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 미륵사지탑이 최근에 이제 발굴이 한 20년 동안 그걸 복원했잖아요. 복원해서 이제 아마 내년부터인가 이제 일반에게 올 말이나 내년부터 공개가 된다는데 아주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아주 대단한 유물인데 그 유물 안에서 사리봉안기, 좀 이따 우리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사리봉안기가 나왔는데 그 사리봉안기의 그 기록에 보니까 왕비인 사택 왕비가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사택 적덕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마 이 사택 씨가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때 가서도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택 지적과 거기 사택 적덕의 딸은 서로 뭐 사춘간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신라에서는요 임신서기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사진을 넣어놨는데 사람 손바닥만한 겁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네요. 임신서기석 손바닥만한데 서약을 기록한 돌이니까 서기석이죠. 그럼 어떤 서약을 했어요?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자는데 유교 경전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초기로 보고 임신년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통일 이전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학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신서기석입니다. 이게 참 서약을 왜 이렇게 조그만 돌에다 기록해서 발견이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안타까운 일이고 한데 예, 외울 게 하나 더 늘었잖아요. 여러분을 봐서는. 자, 통일신라입니다. 신문학 때 국학이 설립된 거는 뭐 당연히 얘기했고요. 나머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국학의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전공 과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입학 자격 좀 보십시오, 여러분. 진골, 육두품 출신으로 15에서 30세의 귀족 자제. 그리고 최고 수업은 9년 정도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연한교수가 그냥 교수죠. 수업 연한자가 그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해하시고요. 그냥 교수죠. 경학박사와 조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학의 특징 정도. 대상이 누구다? 진골과 육두품. 아무나 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독서 삼품과라는 게 나왔죠.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죠. 원성왕 시기 요 하대 독서 삼품과. 유학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죠. 원성왕식의 독서삼품과 보도록 할게요. 핵심은 시험의 합격자는 상중하의 3등급과 최고점수의 특훈을 나누는데 국학생을 관직에 등용하기 위한 국학의 최종 시험입니다. 이게 별표 3개죠. 과거가 아닙니다. 국학이라고 하는 국립교육기관 졸업생들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는 사람이 직물과 육두품이기 때문에 과거 제도라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료도 나옵니다만은 예. 밑에 설명 보세요. 독서 출신과라고도 하고 유학의 졸업시험인데 국학의 졸업시험 유학보급에 기여했으나 골품제도로 인해 제대로 기능을 하지는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간단한 유학의 흐름 봤는데 이런 것들은 자질구레하지만 단편적으로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뭐 짧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좀 괴롭히는 건데 좀 잘 정리하십시오. 103쪽입니다. 역사 편찬인데요. 당연히 뭐 유학과 관련해서는 역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사 편찬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학자들이 주로 역사 편찬을 맡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역사 편찬 그 내용을 보면 자, 삼국은 1번 보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충성을 모으기 위해서 목적으로 역사를 편찬해서 현재 남아있는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행스럽죠. 예, 남아있는 책은 없는데 자, 그래서 보통 안 물어보는데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물어보는 거지. 저는 그게 조금 좀 안타까운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고구려는 국초의 육이라는 국사책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문진이 신집 5권으로 간추려 영양왕 때 유기와 신집. 백제는 전성기인 근초광 때 서기를 편찬했는데요. 서기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서기에는
백제기라든가 백제봉기라든가 백제신천 등의 백제 역사서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신라에서는 역시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죠. 그 다음에 가야에서도요. 가야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개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명칭이 나오지만 현재 전하고 있지 않아요. 신라 하대의 최치원은 신라의 왕대사인 제왕연대력을 편찬했으나 전하지 않습니다. 아까 최치원 저서 중에 제왕연대력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이 아주 발달한 통일 때 거기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통일신라 김대문은 8세기 활동한 진골 김대문 별표 3개 하시고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니까 좀 기억하십시오. 그 전에는 별로 안 유명했는데 자, 그럼 읽어볼까요? 자기 문화를 자주적으로 인식해서 화랑세기, 고승전, 한산기, 계림잡전 등을 지었다고 하는데 현재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뭐 넣어놓을까 하다가 이제 뭐 다른 데다가 뭐 넣어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화랑세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화랑세기 때문에 한국 역사가 논란이죠. 화랑세기가 제목만 전하고 있었는데 지난 1980년대와 90년대 화랑세기가 공개가 됐어요. 일본 궁중도서관에서 촉탁으로 일하던 박창화라는 사람이라는 분, 아주 한학의 조예가 깊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일본 궁중 왕실 도서관, 일반인에겐 공개 안 합니다. 그곳에서 필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화랑세기가 나중에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도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국사학과를 중심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파들이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 이종욱 교수 중심에서는 저 믿어야 된다. 이게 사료다.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중들은 열광하잖아요. 그 화랑세기에. 뭐 미실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화랑세기를 누가 썼다? 김대문이 썼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김대문.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유학복의 육두품들. 강수는 답서린기서라는 거 썼고, 김인문. 김인문이야 뭐 왕족이잖아요. 김인문은 김인문의 석방을 요청하는 청방입문서 같은 거 썼고, 설총 별표 3개죠. 우리나라 유학의 시조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두를 집대성하고 화한계를 바치죠. 밑에 화한계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임금을 뭐라 그럴까 깨우친 그런 그 글인데, 설총 밑에 설명 보시면 사료에 대한 설명, 화한계에서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도덕 정치를 강조하고 있어서 설총이 유학자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말기에는 이미 도당 유학생들이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신라 말 도당 유학생은 수기 학생이라고도 하며 상당수가 당의 빈곤과에 급제했다. 최초로 빈곤과에 급한 김운경, 그리고 신라 말의 삼체로는 최치원, 최승훈, 최원희 같은 사람이 유명하죠. 그들이 이제 육두품명가 형성한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수기 학생이라는 게 뭐냐? 참고로 옆에 보시면요. 수기라고 하는 개념은 당나라 주변의 국가의 국왕이 자식이나 왕자 등을 보내서 당나라 조정에 파견해서 황제를 보필하고 경호하게 하던 제도를 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표시하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일종의 그런 제도인데, 당나라 주변에 23개 나라가 수기를 파견합니다. 근데 나당, 신라와 당나라 간의 수기 외교는 조금 독특합니다. 양국 간의 조공, 인질의 성격과 함께 문화 흡수를 위한 국학 유학생까지도 포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수기 유학생을 보내겠다라고 서로 얘기가 된 거예요. 중대에는, 신라 중대죠. 주로 신라의 왕자들이, 신라 말까지는 16명의 왕자가 수기로 파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대에는 도당 유학생들이 파견되는데, 이들 수기 학생들의 학비와 체류 비용은 당나라에서 부담합니다. 그런 수기 학생들 중에 일부가 최치원일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걸 수기 학생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다 유학과 관련 있는 거죠. 이들이 가가지고 뭐 당나라 가서 불교 배우겠습니까? 불교생들은 따로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오면 뭐 최치원에 대한 설명 앞에서 한 거니까 다시 반복 안 하고,
사삼비명도 옆에 여러분이 설명된 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사료는 육두품과 도당 유학생들의 활동 그래가지고 뭐 김윤경, 최치원, 최승우, 최원희에 대한 사료를 넣어놨는데 빈공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당나라 과거라고 말하면 한번 읽어보죠. 당나라에서 설명입니다. 외국인을 보는 과거 시험으로 명에 와서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나라에만 있던 제도는 아니고 중국에 계속 있었다. 신라에서는 과거 제도가 없었고 골품 제도로 인해 출세 제약이 많았으므로 신라인들이 응시해서 급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반신라 활동에 나서 최치원은 시무 10여 절 건의했다가 응거했고 최승우는 후백제를 지지했으며 최원희는 고려에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승우 같은 사람은 누구죠? 저기 견훤의 책사가 되고 최원희는 왕건의 책사가 되죠. 자, 발해는요 당의 유학생을 파견하고 또 발해인 중에는 빈공과에 급제한 사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혜공주 묘지와 문왕의 딸들 아니에요? 정효공주 묘지에서는 이제 묘지가 나오죠. 묘지 그러니까 무덤을 생각하는데 그 안에들은 지문, 지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명. 여기에 보면은 이제 능숙한 한문이 들어있어요. 이런 걸 보면 발해도 유학이 발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 사상에 있어서 유학 사상까지 정리를 좀 마쳤고요. 좀 쉬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